안녕하세요. 테라데이터의 구태훈입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비도 오는데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드립니다. 우선에. 그리고,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의 많은 사례들을 사실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뭐 제품을 홍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앞서 있는 사례나 기술들을 가지고 여기 모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조금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학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학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산업공학이라는 이제 학과가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매우 비슷하게 너무나 많은 과목들을 배워요. 좀 이질적인 과목들을. 대표적으로 뭐 통계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캐드캠이나 생산공학, 그 다음에 시스템 부문,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처음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초점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하면 기계에 초점을 두고 또 전자공학하면 이렇게 하는데 좀 초점이 없어 보였는데 사실 제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직장은 좀 데이터가 량이 많은 곳이었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량이 폭증하는 곳이었고, 제가 이때 일했을 때 코스닥 거래소가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생겨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스닥 거래소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봤던 것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술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회사를 가게 됐어요. 벤처에 저도 이제 베팅을 좀 한 거죠. 그리고 가자마자 사실은 상장을 했고 그 유망한 회사를 선택을 했죠.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영속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에는 이제 이 비즈니스 그 중에서 제가 맡은 일은 이제 ECRM이나 CRM, 흔히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뭐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이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 개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팀장을 맡았었고, 제 개발팀에서 예를 들어 CRM 제품이다라고 하면, 국내 이제 한국형 CRM이라고 그래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만 해도, 개발 인력이 근 5, 60명 정도 되는 정도의 그 내부 제품 개발로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부에 판매하고 딜리버리 하는 것 제외하고, 그래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큰 투자를 했었죠. 네, 물론 이제 좀 벤처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품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제 펀딩을 못 받고 이러면서 이제 회사는 좀 어려워졌지만, 당시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선도했던 회사에서 조금 빨리 남들보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뒤에 오늘도 조금 데모도 보여드리고 이러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매우 유사해요. 지금 현재의 하드 플랫폼과도 유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웹 비헤이비어 분석을 한다거나, 뭐 통화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때 만들었던 방법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비슷한 일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빅데이터가 국내에서 재작년 굉장히 이제 핫 어젠다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많은 데서 이제 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관들하고도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포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한 1년, 2년 정도 됐는데 그 포럼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색다른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국가의 빅데이터, 과학기술의 빅데이터, 특히 뭐 핵융합, 저는 몰랐는데 핵융합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언맨만 생각을 했어요. 아이언맨의 그 핵융합이라고 들었는데, 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불꽃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그게 또 빅데이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해왔고, 제가 테라데이터에 온 지는 사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테라데이터라는 회사에 와서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생각,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는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경험도 갖고 있고, 최근에 프로젝트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금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할 때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션 2개를 한 사람이 하는 것. 예,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하루에 12시간도 해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3시간은 사실 문제는 아닌데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과 비즈니스 가치. 네, 조금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있고요. 제가 어제도 또 하둡과 관련된 거를 전자신문 TV, UTV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또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첫 번째 파트에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산업, 유통산업, 또 금융산업 이런 쪽에서 어떻게 쓰고 있고 또 어제 이제 UTV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고 중소업체나 대기업체나 다 중요한 이제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각 기술 요소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은 무엇이 있고 하둡은 어떤 형태의 기술 구조들인가. 그래서 우선에 최소 오늘 오셨으니까 빅데이터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기술적으로는 하둡은 대략 이런 거다. 하둡은 무슨 뜻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집을 설계하듯이 빅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방법들과 관련된 데모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의 데모들도 있고요. 많이 빅데이터 얘기하면 소셜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탐색하는지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원이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업무를 국내에서 조금 일찍 시작한 행운아인데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어요. 기존에 데이터가 없었던 게 아닌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인데 우리가 잘 활용을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나중에 미래의 경쟁력이 될 거다. 기업도 국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견해로서는 사회가 무슨 사람이 바뀌어서 빅데이터가 시작됐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내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갖고 있고 또 갖고 다니는 이제 모바일이나 또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발전이에요.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10년 전에 20년은 좀 그랬고요. 20년 전에 전화기를 갖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또 거의 이제 무기였잖아요. 20년 전쯤만 되면 벽돌 같은 게 있었어요. 벽돌 같은 거. 그게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걸 들고는 못 다니고 그건 차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맨날 갖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한 좀 10년 정도 지났을 땐 삐삐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화돼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이 쓰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특히 자동화된 기계들이. 매일 전화 오고 매일 이메일 오고 그게 다 메시지로 오죠.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집에 가면 전화가 안 와야 되는데, 또 이메일이 안 와야 되는데, 메일 확인하고 5분 안에 다 답변을 주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피곤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엔 사람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제 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셜이라는 게 가장 큰 또 사회적 변화이기도 하고, 그 새로운 새로운 그 커뮤니케이션 장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내 손 안에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또 채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들 간에 요즘에 초연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퍼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세상 자체가 사람들만 연결된, 사람의 연결은 소셜을 얘기해요. 근데 기계들 간의 연결은 머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2009년이 되게 조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2009년을 계기로 사람이 몇 명이죠? 한 50억 되나요? 사람들 간에 연결됐던 연결 개수보다 기계들 간에 연결된 연결 개수가 늘어난 시점을 2009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계에 대한 어떤 기계들끼리 얘기하는,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자동차 안에는 인베디드 컴퓨터가 한 50개? 70개 이 정도 들어있어요. 서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밸런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머신들 간의 연결성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우리가 안 써왔던 데이터들 중에 소셜, 모바일, 머신 데이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머신 데이터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내 핸드폰이 머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고요. 실제로 내가 버스를 탈 때 당연히 발생하죠. 제가 버스 어플 중에서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버스가 다음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쓴 것 중에서 다음 지도에 있는 그 버스 언제 오지?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뭐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탈 때 5분도 안 기다려도 돼요. 딱 그 시간에 나가면 오죠. 그런 게 다 사실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서비스들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얘기가 됐냐면 일단 싸게 할 수 있어요. 싸게. 공짜로 거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경제성이 있어야 그거에 투자도 하고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ROI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 학교 다니면서는 아니죠. 학교를 나와서 잠깐, 제 지도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해서 좀 참여해볼까 말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RFID 칩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통에서 아직은 바코드를 쓰잖아요. 근데 아직 왜 그러면 유통은 그 좋은 RFID 칩을 왜 못 쓸까? 아직은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이지가 문제예요. 누가 붙이지. 제조사, 우유 만들고, 빵 만들고, 뭐, 버터 만들고, 이런 회사가 붙여야 될까? 아니면 유통사가 붙여야 될까? 뭐 이런 이제, 비싸니까 아무도 붙이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데이터 반하게 바코드 같은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ROI가 아직은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크게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물을 처리할 때는 RFID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만큼 이제 그 코스트를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토리지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싸졌어요. 이거는 뭐 실감하고 계시죠? 그 컴퓨터 스토리지. 예전에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뭐 기가바이트 쓸 때 어저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이제 포켓 속에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칩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스토리지 코스트가 싸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요즘 광 케이블로 다 서버들 간의 통신도 인피니밴드라는 광 케이블로, 그럼으로써 밴드위스가 상당히, 서버들 간의 통신들, 그래서 서버를 묶어놔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도록. 그것들은 다 이 네트워크 기술에 또 근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 코스트 당연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뭐 모어의 법칙, 뭐 무슨 법칙 이런 얘기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경제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데이터들,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안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 설비가 있어요.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다 버렸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모니터링하고 그냥 버려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뭔가 분석해야지 그 분석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옛날엔 그랬죠, 당연히. 저장할 데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롯데마트에 오신 분 계시겠지만 현재 그 5년 전 데이터 다 버려요. 예를 들면 쌓아두지 않아요. 그 다 백업 해놓거나 그냥 버려요. 백업 해놓으면 나중에 보려면 한참 걸리고 봐달라고 IT한테 얘기하면 미쳤어. 그걸 언제 올리고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히스토리성 데이터라고 해서 유통업체도 3년, 5년 정도, 맥시멈 5년입니다. 5년까지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존의 트랜잭션 데이터 자체도 히스토리컬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 영업하는 데 문제가 안 돼. 당장 영업하는 데는 과거 데이터가 있어봤자 뭐 그냥 없어도 되고 한 최근 2년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제성 있게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왜냐? 소프트웨어가 일단 공짜야. 하둡이. 그게 가장 큰 어쨌든 빅데이터 기술은 하둡의 어떤 근본적인 그 임팩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하둡 기술에 의한 저비용 처리 기술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나 클라우드, 그러니까 조금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나 또는 기업용 컴퓨터 말고 내 집에 있는 PC급에 있는 x86 서버를 모아서 그걸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으로. 그게 이제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노트북이 이게 그 C 드라이브를 SSD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해피해졌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게 내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저희 와이프한테 디폴트로 저희 회사에 나오는 건 SSD가 없어요. C 드라이브가. 근데 설득은 이렇게 했죠. 내가 이걸 SSD로 바꾸면 빨리 퇴근할 수 있어. 근데 반대였어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성격간 차이를 나타내요. 사실은. 이걸 쓰다가 이쪽 걸로 쓰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미 기업용 서버에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통신사 중에 하나 우리나라 국내 KT에 이런 형태의 서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더 확대해서 인메모리나 이렇게 되면은 이 디스크 IO로 뭐 100배, 500배, 1000배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바꿔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반영이 안 되고 하드웨어만 바꿔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빅데이터나 사회적인 변화를 사실 주고 있어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숫자 되게 약한데, 어쨌든 굉장히 큰 숫자다. 여기서 돈을 얼마 벌면 10억이면 많은 돈이죠. 100억이면 많죠. 100억과 200억의 차이를 2배라고 하는데 만져보지 않아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회사도 국내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뭐 가장 큰 데가 500테라 미만이에요. 대부분. 은행도 통신사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너무너무 큰 거죠. 사실. 너무너무 큰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모으면 뭐 제타바이트 시대야 뭐 이런 이제 이미 2010년에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뭐 첫 번째 가장 공식적인 보고서 중에 하나 맥킨지가 냈던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이제 숫자들을 보면 이만큼 이제 뭐 큰 숫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량이 많은 건가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 당연히 그렇게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뭐 큰 동인이 되긴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크기만으로 사실 정의하기 어려워요.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커요. 여기 계시면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 다 모으고 다 해봤자 별로 사이즈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는 크기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압축하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량 자체가 크다고 해서 이게 빅데이터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페이지에 1000자 들어가잖아요. 1000자면 천자들 간에 그 단어가 1000자 들어가요. 한 페이지 1000자 이상 들어가죠.
그냥 일반 빡빡하게 채우면 천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문서 우리가 책 한 권을 텍스트 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POC를 해보니까 한 몇 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돌렸더니 10억 건 정도인가요? 1억 건 정도 데이터를 돌렸더니 10억 건인가 20억 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근데 컴퓨테이션은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팩토리 계산을 다 해봐야지 그 서로 간의 관계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로우 데이터 건수가 중요한 것만은 아닌데 이게 어떠한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느냐. 왜냐, 텍스트 같은 거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저희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데이터 모델링 되게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ER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하는 거. 텍스트 마이닝을 ER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하면 문서, 텍스트에 계속 재기적인 그 관계를 그려야 돼요. 로우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재규적인 관계를 그리니까 이게 ER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복잡성.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는 거고 그 복잡한 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내가 쓸만한 데이터나 정보를 생성하게 되니까 꼭 크기만으로는 이런 그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다양성이나 생성 속도. 그래서 뭐 3V 플러스 컴플렉시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밸류를 넣는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오시기 전에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잠깐 보면 2011년도 이후에 많이 급격하게 저도 우리 회사에서 2010년도 정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급격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늘었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근데 2013년은 이미 우리 국내도 이런 게 버블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옛날에 전에 제가 그 시내 직장에서 벤처를 옮길 때 왜 옮겼을까요? 뭔가 해볼 만하고 그때는 벤처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 투자는 안 해요. 아직. 다 보고 밸류가 있어를 다 꼼꼼히 따진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 이게 생각한 같아서는 옛날 CRM이나 2000년대 EBGS만큼의 버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기업들이 투자는 예전처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뭐 하지 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모 기관, 정보화진흥원 쪽에서인가요? 숫자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적어요.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지? 빅데이터를 잘 다룬다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몇백 명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한번 프로젝트 하면 없어지는 숫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의 버블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 데이터를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그냥 댐이 없었어요. 댐을 만드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일단 댐 만들고 데이터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가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적인 접근이고요. 데이터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이제 숫자로만 또는 문자로만 돼 있던 또는 관계를 서로 규정할 수 있는 거 외에 텍스트, 음성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 같은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 분석 영역에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론 중심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별을 보면서 케플러가 저 별을 어떻게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머릿속으로 이건 이론 물리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퀘이션을 만들고. 근데 최근의 과학적인 발전은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그런 걸 만들어내요. 오죽하면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제일 중요한 게 테마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과학 자체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증명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림들. 아까 이제 앞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그게 요구사항 추적표나 소스 추적이 저와 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보는 것들 매우 유사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데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매우 유사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추적을 안 했던, 그런 건데, 지금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제 KT의 사례입니다. KT. 저희 회사가 아니라 KT 쪽에서. 이게 뭘까요? 여기 어디죠? 어딜까요? 제가 이 선물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퀴즈를 내고.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이게, 신문에도 한번 나오고, 뭐, 방송도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KT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아마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직접은 잘 모르고, 이 그림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빌려왔어요. 빌린다라고 메일 보내고, 아시는 분한테, 이거 발표하신 분 거 들고 재밌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서울시내 노선도를, 버스 노선을 최적화하려고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목적은 그거였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강남역에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올까? 왜?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예요. 이때가.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 강남역에 오는 사람들은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오는데 여기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여기 안 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흔히 얘기하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압구정동, 청담동. 우리나라의 비버리 힐즈죠, 완전히. 예, 여기 사는 사람들 안 와요. 강남역에. 당연히 안 오겠죠. 시끄럽고 애들 많고, 뭐, 전혀 복잡하잖아요. 그죠? 왜 자주 안 와요? 강남 스타일의 신정한 강남 스타일은 요 안에서만 놀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가 봤더니.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그 정보를 가지고 호기심에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빅데이터 세션을 하는데 KT에 계신 분이 어디 가서 얘기했냐면 무슨 한참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 이걸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을 보려면요. 아까처럼 여기 강남역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 스타일을 보려면 압구정동, 천정동 이쪽에 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은 위치 정보에 기한하고 있잖아요. 여러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치 정보라는 것이 잘 못 써왔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께.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 중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한번 뿌려보면 이건 지도에 놓아봐야 알 수 있고 탐색을 해야 또 이제 해커나 아니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얘는 뭐지? 얘 여기 왜 안 오지?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좀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고 잘 활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지도상에 이렇게 위치 정보만 뿌려봐도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료는 꽤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10년 전에 직접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모 신문사에서 뭘까요? 신문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전부 다 이제 옛날 신문들을 전부 텍스트를 디지털화 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화 하니까 뭐가 되냐면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계가. 읽고 판단해요. 각 기업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기사를 써주는데 기사가 우호적으로 썼을지 논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 기사를 썼는지 기업에 아니면 비선호 기사를 썼는지를 기계가 읽고 센티멘탈 분석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쫙 매길 수가 있죠. 근데 Y축은 뭐예요? 광고 매출이에요. 신문사는 뭘로 돈 버냐면요. 사실은 광고 매출이 한 85에서 90% 이상 되고요. 나머지 잡수익에다가 광고 매출이 크고 그 다음에 판매로는 거의 그 종이값 정도 건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 신문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죠, 더. 근데 이제 그만큼 광고 매출이 중요한데, 신문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영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공익도 있지만. 그래서 선호 기사를 잘 써줬는데 광고도 안 하는 요 신문사 입장에서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 여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거를 여기 보시면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예, 광고 영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미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얼마나 잘 쓰느냐는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 쓰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 삼성전자, 포스코, 뭐 롯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무슨 기사가 누가 트위터에 누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우리 기업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줄 만한, 또는 이제 좋게 맨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를 탁 집어서 볼 수 있어요. 거의 어토믹 레벨의 데이터까지를. 예. 그러니까 그걸 통계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자기 회사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년 전에 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지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데이터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텍스트 정보예요. 텍스트 정보는 DB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다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 최근에 어제가 그제인가 TV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봤는데, 의료 정보들이 전부 많은 부분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그런 텍스트 정보를, 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엔 다 컴퓨터가 많이 도입돼서 다 전자문서를 관리해서 그냥 텍스트 마이닝만 하면 되는데, 해외는 아직도 수기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문자인식 같은 걸 또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문자인식을 예전에 한 1년 반 정도 제 지도 교수님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99.99%까지 프로그래밍적으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요즘에는 음성인식, 문자인식이 쓸만해졌어요. 거의 이제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카드사에 전화하면 전부 다 이제 음성인식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제한된 단어가 있겠지만, 음성인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거의 실용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서비스들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빅데이터 영역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3V라고 하는 데이터의 볼륨, 크기, 그 다음에 다양성, 몇 개의 종류예요. 종류가 여러 개죠. 그 다음에 velocity,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기존엔 이랬다라고 하면, 빅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해요. 얼마 정도 되면 데이터가 큰 거고 빅데이터예요? 뭐 10기가면 큰 거예요? 아니면 1테라면 큰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한 200-300테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어도 궁금해갖고 많은 제가 주변에 만나는 해외 전문가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00테라 정도는 돼야지 뭐 이 정도예요, 답변은. 근데 이제 그게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이상은 빅데이터고 그렇진 않고요. 그냥 데이터인 거죠. 빅데이터라는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얼마 이상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요 공백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 종류, RDB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담지 못하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최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혐의자를 잡은 것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딱 포착했다. 다 폭탄이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면 머리를 숙이거나 자기가 다칠까봐. 근데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건 동영상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블랙박스 그 동영상 차에다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거를 사고 날 때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나는가,
등을 이제 해석하거나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일반적인 텍스트성의 데이터가 아니라 동영상,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다양성.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데이터들.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 텐데 반도체 공정이 나노 공정으로 되면서 미세한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해서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못 봤는데 한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잖아요. 캡처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툴로 캡처링하면 1000분의 1초 데이터를 다 캡처링 못하고 그중에 샘플링한 데이터만 봐요. 뜸성뜸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일들은 몰라요. 넘어가면 불량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생성 속도도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빅데이터 영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와 다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것까지 보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4G 쓰고 계시잖아요. LTE. 예. 그리고 이게 5G, 6G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전화를 받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가능은 하지만 개인의 정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그런 이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이 단지 성, 나이, 연령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까지를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형 데이터나 일전에 있던 거다 하더라도 데이터 내용 자체가 이제 확 바뀌는 겁니다. 왜냐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버려왔던 데이터들로부터 웹 비헤이비어라든지 그 사람의 위치 정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멀티 스트럭처, 넌 스트럭처의 특징으로 보면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ERP나 기업 내부의 데이터 우리가 매출 거래가 일어나는 데이터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내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 멀티 스트럭처 데이터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데이터 증가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스키마, 복잡한 스키마나 따라서 복잡하다는 말은 복잡한 함수를 써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보면 이제 기존 데이터는 아까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ERP, CRM, SCM 사실 기업 내부에 다죠. 저게 운영 시스템이니까 생산 어떻게 할래, 회계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공급자나 구매자, 판매자 어떻게 할래 이런 종류의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파트너 데이터 이게 기존의 이제 기업 내부의 데이터라고 보면 속성으로 보시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다크 데이터 왜 다크일까요? 안 써왔던 데이터니까 비싸서 내가 저장하고 그거 분석하려면 비싸니까 못 해왔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공공 데이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오픈 데이터를 이제 많은 부서에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것들 중에 되게 재밌는 데이터 오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표준화협회인가요? 의자 하나 만들려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의자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키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있어야만 그 의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공공 데이터인 거예요.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밖에서 떠도는 데이터. 근데 보통은 이게 각각 다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봐야 하는 데이터예요. 같이 봐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북미, 미국에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팔았는데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감지해서 조기에 품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중국에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 배터리 문제가 있어. 뭐 근데 거기가 습도가 높아서 배터리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제잘제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크 데이터는 뭐냐면 거기서 발생되는 기계 센서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 그 자동차도 핸드폰도 갖고 있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그라고 하는 내가 쓰는 거 말고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와 결합해서 다 봐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어떤 물량이 언제 생산됐던 누가 만들었던 부품을 가지고 생산했던 제품이 현재 어떻게 떠들고 있어 사람들이. 좋아? 나빠? 아니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들의 센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봤더니 무슨 문제야. 이걸 다 결합을 하면 사실은 조기 품질을 감지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고객 지향의 사양의 스펙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 내부 데이터만 갖고 했던 한계점들의 그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가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밖에서 하고 있는 것들, 또는 전 세계에서 내 제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미 지역의 온도나 습도는 어때? 중국의 온도나 습도는 어때? 거기에 고도는 어때? 경사도는 어떻게? 이게 다 오픈 데이터거든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좀 상세하게 하려면 사야 되지만 100m 바이 100m 정도 되는 데이터의 고도 높이나 이런 건 그냥 공개돼 있어요. 미국에도. 예, 지도 정보가. 그런 것들은 가져다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고급 분석이냐, 뭐 데이터 종류야,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새로운 분석 방법. 아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맵리듀스라고, 뭐 말이 좀 새로운 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바 프로그래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기 싫었던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 자체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그냥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뭐 파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 뭔가 그 의미를 찾으려면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싸웠어요. 가야가 망했어요. 신라나 백제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보면 IBM 같은 경우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시도를 했던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과. 근데 데이터가 달랐어요. 데이터가. 여기는 소량의 데이터. 그냥 문서, 잘 번역된 문서 몇 건만. 그런데 구글은 그거를 실제 자기네들의 검색한다거나 올려놓은 사이트에 수억 건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패턴을 똑같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을 하고 이거는 그냥 분석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양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대한 이제 라이프 로그라는 것들이 한때 유행을 했죠. SNS, 모바일.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구글은 내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구글이 갖고 있는 모든 채널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베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타겟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유통회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기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의 따님이 상품 추천을 했는데 무슨 상품을 추천했냐면 임신용품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 고객의 따님은 아직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학교 다니면. 컴플레인을 했어요. 타겟에다가. 말도 안 돼. 이런 상품을 어떻게 추천하냐. 근데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실제로 애를 낳았어요. 부모가 자기 딸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기업인 타겟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구매 행동 패턴을 보고. 임신용품을 사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봤더니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에 아기를 낳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막 여러 번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잘 추천하는지 몰라요. 특히 책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남들이 뭐 이 책이 좋아라고 얘기 들으면 그거 사잖아요, 보통. 내가 검색해서 사지 않거든요. 근데 추천해주는 책의 서론만 읽어도 이거 사고 싶은 책이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만큼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 아들, 딸도 잘 모르지만 기계나 다른 기업이 더 잘 알아갖고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일반화되고 있고 여기 그냥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미.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왜 소셜 데이터가 중요하고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미국 보건당국이 감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구글이 지역별로 검색되는 걸 보고서 어떤 검색어들이 검색되는가, 뭐 아스피린, 아니면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어디서 팔지? 이런 거, 이 지역이 감기가 지금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감기 지수가 어느 정도야? 독감 지수가. 이런 것들을 매일 매 초마다 보여줘요. 되게 다르죠? 보건당국은 한 달에 한 번 보여줘요. 근데 빅데이터는 매일 매 초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서비스의 질이 다른 거죠. 물론 정확도가 있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건당국에 보내주는 한 달에 한 번 데이터와 같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모델을 아까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많은 제품들을 파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금 평판이 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동일하게. 뭐 이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뭐 요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아이클라우드 다 올라가잖아요. 내 모든 게 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위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애플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BMW 인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이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빅데이터 플랫폼. 예. 제가 오늘 사전에 광고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서 광고를 하거든요. 저희 회사 광고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 아까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일찌감치 이런 데 눈을 돌렸어요. 왜냐면 리콜 때문에 리콜 한번 당하면 회사가 휘청거리잖아요. 토요타가 몇 년 동안 휘청거렸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50만 대 정도 만들어야 결함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조기 경보를 통해서 1000대 정도 판매 시점에서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혹시라도 니즈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정확한 알고리즘과 방법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법들을 이게 사실은 제가 대학 때 배웠던 방법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신뢰성 공학이라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이런 품질이나 수명을 예측해줘요. 또 이제 부품 교환 주기를 예측해주고 그런 방법인데 이게 최근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이게 다 센서들이 있어요. 센서 데이터들. 원래는 과거에 클레임 데이터를 갖고 이것들을 예측했는데 그러면은 되게 한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센서를 달아놓으면 모든 사물에 그런 이제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명을 예측하는 거랑도 비슷해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게 동일한 모델을 병원에서도 씁니다. 네, 동일한 모델을. 이름도 비슷해요. 서바이버 함수예요. 그런 방법론 중에 나오는 함수 이름이 서바이버 함수예요. 얘가 얼마나 생명함수를 찾아내는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쭉 넘어가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빅데이터,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뼈대를 만드는데 주력해서 ERP,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그거를 스마트하게 하는 거에 주력한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 탁자가 있어야 했고 부엌이 있어야 됐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만드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어느 회사도 그걸 얼마나 잘해야지 이게 주력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하고 사람은 DNA가 거의 같아요. 근데 뼈대만 만들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하다, 브레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99%가 같다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빅데이터가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변화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타 나라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거는 빅데이터 시대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누가 필요한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전 오래된 책이요. 채쌍사를,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소셜 데이터 갖고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던 책인데,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슈퍼 크런처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냥 회계 보고 이렇게 데이터 숫자 관리했던 사람들 비꼬면서 불렀던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하나 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가 이런 얘기들을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설명 지나가고요. 거기 책에 보면 첫 번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로버트 파커 이상 어디서 본 사람인가? 난 전혀 이 책 읽으면서 관련이 없었어요. 책은 좀 읽긴 했습니다. 이 책은. 근데 신의 물방울인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죠, 만화책이. 거기에 그 포도주 감별,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분석하는 사람이 포도주 감별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얼마짜리 포도주야 탁 낙이 찍어주면 그게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센필더라는 사람이 모델을 만들어, 수학적인 모델. 이거 간단한 걸 썼어요. 우리 엑셀로도 지금 되는 회귀 방정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요인이 뭐냐면 겨울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겨울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 왜냐?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적금 오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포도가 자라니까 맛있어요. 반대로. 이게 포도가 뭐든지 스트레스를 줘야 이게 능력이 발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포도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가격을 예측했어요. 두 가지가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맹 비난을 했죠. 저 포도도 못 오는 것들이 이런. 근데 굉장히 다른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포도주 바로 먹을 수 있나요? 그 해 만들었다고 해서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야 돼요. 얘는 그 해만 지나면 가격을 예측해서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는 가치는 다른 가치를 주는 거예요. 전문가의 가치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모델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스코에 설비가 몇백억 해요. 근데 한번 죽으면 큰일 나죠. 몇십억, 몇백억 손해를 보는데 거기 망치도 들고 탁 해서 이 설비는 어디가 망가져서, 이게 그 설비만 한 30년대 다루고 있는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예.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 나온 센서 데이터를 갖고 미리미리 얼러트 해주고, 또 이제 공장이 포스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고요. 거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게 이런 다른 가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없어도 난 장사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고 있고, 데이터 과학자, 조금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지만,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외국에 보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은 엔지니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드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를 두는 쪽은 인터넷 기업들은 그렇게 두고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그 기업들도, 많은 나라들도, 너무나 다른 시각들. 근데 여기서 링크드인이 가장 이제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래서 제가 회사 행사로 링크드인에 와서 재작년인가 빅데이터 강연을 처음 하고, 실제로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사례에서도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링크드인의 사례에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링크드인이 몇 명이냐면 전 세계의 직원이 2,0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밖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링크드인 계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에 다니거나, 또는 이제 글로벌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이제 실제로 내 이력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내가 다른 데 취업하려면 여기서 추천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일 좋은 이제
그 취직 창구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규모의 직원들 중 한 200명 정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링크드인의 모든 상품, 그 인터넷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없으면 링크드인은 운영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조금 더 사례를 갖고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스킬셋을 갖고 있을까? 슈퍼맨이에요. 아까 슈퍼히어로 찾는 그런 이제 광고도 앞에 있었잖아요. 잠깐 확 지나갔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존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데이터 마이닝, 통계 이런 거 잘해야 되고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여야 돼요. 이게 도메인 날리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MD만큼 상품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예, MD만큼. 또는 내가 생산 설비를 그 공장의 어떤 누구보다도 잘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C 코딩이나 자바 코딩 이런 코딩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패러렐 프로세싱으로 대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키텍처적인 그런 소양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 통계하는 사람이 프로그램하는 사람은 아주 서로가 서로를 되게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프로그램 하기 싫어서 통계하고 그 선택을 할 때 대부분 그렇거든. 성향 자체가. 또 이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개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죠. 내 사용자하고 개발자. 친해야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걸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도 어렵고 양성하기도 어렵죠. 그 사람들의 하루를 보면 이제 통합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모으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뭔가 배포하고 인사이트 찾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여기 나와 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 결과가 나온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커와 같은 집요함과 호기심. 왜냐하면 아까 강남스타일 같은 거를 누가 만들겠어요? 조금 이상한 내가 B형들이 많이 되겠죠. 성 거놓으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일하라고 그러면 다르게 일하고, 조금 4차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과 창의력. 그래야 새로운 걸 발견하잖아요. 데이터 안에서. 네.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보통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은 데이터 기반의 상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그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다거나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에다가 그런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석 화면들을 개발해서 많은 기업 내 사람들이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인사이트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났지만 포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니켈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예측 이런 거죠. 그거 문제만 하나만 제대로 풀어도 몇 천억 이상의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소수의 몇 명이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될 과목들 요거 말고도 아까 쭉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일 먼저 충북대학교인가에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고요. 많은 제휴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으로 많이 생겼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 다가 아니에요. 플랫폼 그냥 사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PC 만들어 설치하면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못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에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은 첫 번째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좀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어요. 사례들은 조금 빨리 보고 재미있으니까 좀 빨리 봐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제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런 종류들의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머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스 케이스, 프로드 디텍션. 프로드 디텍션은 이거냐면 누가 갑자기 핸드폰 보조금을 나는 이거 안 쓰지만 대리점에서 왕창왕창 띄어먹는 해외 대리점들이 있어요. 국내는 없었겠죠. 해외 대리점들 그거 찾아낸다거나 또는 이제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부도난 카드를 그냥 카드 번호를 가지고 카드 감염증 수수료를 받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프로드거든요. 이상치죠. 이상치를 찾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소셜 마케팅,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풀어내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예제는 여기 이제 제조업에 계신 분도 있고 다른 업체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건 반도체 공정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반도체 공학도 아닌데 책도 하나 보고 막 이 문제들을 좀 접하느라고. 근데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애칭 머신이라고 하는 식각이라는 애칭 머신에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레시피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줘요. 레시피는 이제 무슨 조건들이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간장 얼마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둬가지고 딱 음식을 딱 생산하는 게 레시피인데 그런 것처럼 애칭 머신에다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추적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 센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런 파형이에요. 이럴 때 어떤 생산을 하다가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데 어떨 때 불량이 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센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백 개 나옵니다. 한 머신 안에서. 근데 한 웨이퍼를 만들 때 지금 보면 빨간색, 파란색 보이잖아요. 빨간색은 불량, 파란색은 정상 상품이에요. 그러면 정상과 빨간 게 뭐가 다르지? 우리가 평균 내고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 평균 내고 분산 갖고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만 보면 이렇게 쭉 이런 이제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면 심볼릭 알고리즘이라고,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삭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파형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스템에 잘 다룰 수 있도록 보통은 이런 데이터들을 방정식으로 풀어요. 프리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정식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화하는 거야. 잘게 쪼개갖고 문자로 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지는 파형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됐어요. 사람이 다 일일이. 그게 아니라 이걸 기계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했던 사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를 머신러닝으로 비교를 해요. 디시전 트리라는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특징을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수치들이 이런 식으로 발견됐을 때 새로운 공정에 문제가 있거나 조치를 취해야 돼. 이건 우리나라 모든 제조산업에서 다 쓸 수 있어요. 타이어 만들 때 모든 제조산업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디시전 트리를 생성해 놓으면 이게 이제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규칙과 매우 유사하겠죠. 아까 내가 망치 두들겨 가면서 이게 문제가 불량이 생기면 무슨 데이터 봐야 돼. 이거랑 매우 비슷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우리 사람 얼굴을 보고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파형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서 찾는 거고요.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제품을 생산할 때도 쓰지만 우리 심박동수, 의료 장비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의료 장비 같은 데서.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딱 이렇게 알러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봐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처럼 평균 내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머신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다음에 그 적용을 GE 사례가 사실 굉장히 좀 앞서 있는 사례는 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이미 테스트하고 제트기 엔진 만들 때 또는 발전기의 엔진 터빈을 만들 때 이럴 때 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여기다 놓고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찾는 거예요. 어널리틱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인의 케이스 데이터를 넣었던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함수가 뭐지? 예를 들면 서울 사는 남자가 그 어느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건 부도나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가 있고 그 룰이잖아요, 룰. 그 룰이 함수인 거예요. 함수를 찾는 게 어널리틱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를 이 함수에 넣고 그런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해내듯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재미있는 사례는 우리가 자동차 안에 텔레매틱스 또는 이건 인슈어런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마일리 정도만 보고 이제 보험 요율을 다르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야를 가지고 보험 요율을 다르게 책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험사에서 텔레매틱스를 달아놓고 자, 요게 당신이 좀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 요금이 조금씩밖에 안 나가요. 이런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이거를 이 텔레매틱스 데이터, 위치 정보들이 쭉 나오겠죠. 가감석 정보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추적해서 사실은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는 이런 게 있겠죠. 어떤 특정 지역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겠죠. 이런 스타일.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 이런 것도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도 데이터에 이런 이제 지도는 벡터 스타일이거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이다라고 하면 원은 어떤 가운데 점으로 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의 정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그런 이제 벡터 타입과 레스터 타입을 같이 결합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지도, 벡터 타입의 지도를 레스터 타입의 이런 이제 레스터 타입이라고 하면 디지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구글 맵을 막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붙인 거예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붙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쫙 있는 거죠. 벡터 타입의 지도에다가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막 붙여놓은 건데 그 이미지에다가 뭐 이미지만 붙이는 게 아니라 높낮이를 붙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도를 붙일 수 있고 또는 온도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차가 운행하는 트래픽 맵. 그러니까 여기는 점들로 텔레매틱스 데이터는 점들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점을 여기 하나의 스퀘어 안에 들어왔을 때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이런 것들 다 매핑하는 거죠. 전체 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의 그 운행 정보를 보고 그러면 요 지역이 어떤 평균적 이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지역을 운행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가감속이 심한 사람들은 그 리스키하게 운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와 같은 형태로 보험의 요율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질 것 같죠. 아직 없어요, 국내에. 보험사에 잘 혹시 계시면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부품들 간이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암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면 초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부품들이 몇만 종 되는데 그 부품들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소셜 분석, 빅데이터는 소셜 분석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이거 고칠 때 이거랑 같이 고치세요 라고 한다거나 또 미리미리 이게 같이 맨날 망가지네? 그러면 우리가 R&D 뭐가 잘못했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파치 헬기 아시죠? 이 육군에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그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써요. 당연히 보잉사 뭐 이런데 항공사들 쓰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비싸니까 파트를 잘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파트가 잘못해서 불량인 거를 계속 모르고 쓰다가 작전이 실패하거나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AT&T에서 통신사에서도 씁니다. 뭐 주로 이제 고객 이탈 방지할 때 쓰고요. 한 가지 예만 잠깐 빨리 드리면 이게 안테나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 기지국 어디다 세워야 되지? 이런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어떤 지형에 갖고 있는 곳에 여기 보면 데이터 서비스, 보이스 서비스가 있잖아요. 어디다가 안테나 LTEA를 지원하는 기지국을 만들어야 이게 효과적으로 그 전체를 커버리지 할까? 이런 문제들 할 때를 또 사용을 합니다. 지금 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있는 전체가 우리나라 한정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센싱을 해요. 내일 전기를 얼마만 쓸 거야. 내가 웹페이지 상에서 클릭해서 나는 얼마만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전기도 생산하게 되면 태양열로 그러면 얼마에 팔 거야. 이런 것들을 그 웹상에서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상 예측, 나사에서 기상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 하둡이에요. 하둡. 조금 있다가 오늘 두 번째 세션에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뭐 일반 기업에서 과학 기술까지 쫙 다 정부도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오토그룹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홈쇼핑인데 해외에서는 되게 커요. 유통회사 중에서 독일 회사인데 홈페이지가 다 이렇게 좀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홈페이지의 비헤이비어를 이제 예측하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지마다 이렇게 태깅을 달았어요. 이거는 광고 페이지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품 페이지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이 이동을 하면 이런 스트링을 만들어요. 이걸 그래서 고객 DNA 뭐 이렇게도 불려요. 스트링이라서. 그래서 이런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기계 데이터를 우리가 봤던 예랑 비슷하게 패턴한 사람들만 모아. 그래서 비헤이비어 세그먼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최근은 지난주와 다른가? 뭐 이런 것들 고객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보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단지 우리가 몇 명이 와서 방문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반센노블 같은 경우 상품 추천이나 이제 유통 쪽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케팅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컨버전 레이트. 근데 이 그림을 내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요. 오후에 조금 이따 볼 이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늘상 그러니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떻지? 내일은 어떻지? 그래서 상품 사는 사람들이 주로 키워드 광고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되지? 디지털 마케팅을 어디다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링크드인 사례인데, 링크드인은 내 이력서, 전 세계 이력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스킬셋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뭘까요? 아까 호기심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전 세계 CEO의 이름 중에 랭킹 1위, 피터. 근데 이게 맞아요. 저희 회사 APJ 쪽에 원래 사장을 했던 사람 이름이 피터였어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글로벌한 CEO가 이름이 밥이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의 데보라, 셀리. 앞으로 영문 이름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으면 재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름 숫자는 어떨까? 영업하는 사람들하고요. 음식 요리사들하고 이름 길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략 이거는 주로 앵글로색슨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일을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름 좀 길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런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한번 봐봤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재밌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걸 우리나라 고용정보원하고 했었어요.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면 동아일보 기사에 났었는데 이거는 CEO가 되기 전에 어떤 패스를 이렇게 거쳐서 CEO가 될까 이거예요. CEO가 되기 전에. 이거를 링크드인이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내가 CEO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내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을 플래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을 가려면 뭘 배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고용정보원 데이터를 갖고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발표는 못했지만 굉장히 리즈너블한 케이스 마지막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어학연수를 거의 한 90몇 % 갔다 와야 하더라. 신문에 감히 낼 수가 없었죠. 예,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상품을 샀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할까? 상품을 안 사고 가입 해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고장이 났을 때 과거에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과거에는 통계적으로만 모델로만 봤어요. 뭐 그것도 통계 잘하는 사람이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가지고 그냥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은 어떻지 뭐 지방은 어떻지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인데 은행예예요. 웰스파고라는 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 같이 그 미국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인데 어카운트 클로즈, 상품을 그냥 가입 안 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이런 이제 중요 패턴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중요 패턴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카드사 도난 문제나 이제 분실 문제 이런 것들도 하고 그걸 통해서 상점들 간의 관계. 보통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그 카드를 승인하는 가맹점들은 이게 아이솔레이트에 있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상점들, 트랜잭션이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게 이때 디스커버 파이낸스는 다이너스티 카드를 서비스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은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빨리 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